아니, 저 사람 도윤 상무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재단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사를 합니다. 말도 안 돼. 도윤이랑 너무 닮았어. 시우가 노래를 시작하자 회장 서원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울부짖었던 서원재의 모습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른 봄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 좁은 골목길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제법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만 새벽만 되면 아직 겨울 냉기가 남아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낡은 배달 자전거 한 대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위에는 얇아진 배달 점퍼를 입은 청년이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27살 한시우였습니다. 성악과 휴학생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배달 기사였습니다. 이른 봄 새벽 공기는 아직 서늘해서 입김이 옅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우는 낮고 조용하게 발성 연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노래였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묵직한 대리석 기둥의 환한 조명,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중년 경비원이 시우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시우의 낡은 점퍼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요. 시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해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나온 손님은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우에게 음식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목소리 좋네요. 가수예요? 시우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배달합니다. 손님은 웃으며 그 목소리로 배달만 하기엔 아깝다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깝다는 말이 위로인지 상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꿈과 지금 이 새벽 골목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서 살펴보니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자전거를 세우고 쪼그려 앉아 타이어를 눌러보았습니다. 완전히 펑크가 난 것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리점은 아침이 돼야 문을 열었고 지금 당장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우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끌며 남은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새벽에 혼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시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가스보일러 계기판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스비를 내지 못해 공급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 방안이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우는 계기판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겨울은 아니라서 다행이지.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한 달만 더 일찍 끊겼다면 버티기가 훨씬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베란다 구석에 접어두었던 낡은 담요를 꺼내 방바닥에 한 겹 더 깔았습니다. 그리고 은별의 이불 위에도 점퍼 하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 이불 속에는
은별이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김은별, 22살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보육원 시절부터 시우가 돌봐온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별은 시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우는 냄비에 미리 불려둔 쌀로 죽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 속에서 약봉지를 꺼내 새 알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사실 시우도 며칠째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봄 환절기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통을 더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속으로만 삼키고 은별에게 죽 한 그릇과 약을 내밀었습니다. 먹고 자.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은별은 죽을 받으면서 시우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오다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넘어졌어? 시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음 연습하다가 손도 같이 올라간 거야. 농담이었습니다. 은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배달 중에 생긴 상처라는 것을. 죽을 챙겨준 뒤 시우는 자기 몫의 밥을 꺼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 빠르게 밥을 넘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전거 수리점에 들러야 했고 오전 배달도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시우는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꺼내 학교 게시판을 습관처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태림문화재단 성악 장학생 선발. 우승자 해외 유학 전액 지원. 시우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 교통비, 실기날 입어야 할 정장 대여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런데 은별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걸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이불 속에서 베개 아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동전과 구겨진 지폐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모은 거야. 오빠 접수비해. 시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손을 저으며 됐다고 말하려다 은별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 바깥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60 즈음 된 집주인은 문을 반쯤 열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래한다고 밥이 나오냐? 이번 주까지 못 내면 방 빼요.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발소리를 내며 올라간 뒤에야 시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 오빠는 노래해야 돼. 시우는 한참 뒤에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원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름, 나이, 학교, 연락처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자기소개란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적었습니다. 노래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싶습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시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도 새벽만큼은 여전히 길고 쌀쌀했습니다. 시우는 다시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전거를 끌고 수리점부터 가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은별의 병원비도 남아 있었습니다. 꿈은 접수했지만 현실은 아직 그 새벽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시우는 아주 낮게 한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은 노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우가 새벽 골목을 나서며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각,
서울 반대편 강남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린그룹 본가는 강남에서도 가장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잘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앞만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본가 안채에서는 78세의 윤정숙이 이미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회색 한복에 진주 귀걸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서는 날은 늘 한 곳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는 드시고 나가시겠습니까? 윤정숙은 대답 대신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됐어. 차 세워도. 그렇게 짧게 끝이었습니다. 가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윤정숙의 말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검은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골목 안쪽 깊숙이 숨어 있는 낡은 한옥 별채였습니다. 번듯한 간판도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오래된 개인 주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에서 이 골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고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면 누구의 차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차들을 슬쩍 확인하고는 아무 표정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채에는 낮게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바깥과 전혀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낡은 방석 위에 82세의 백태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내리깔고 향로 앞에 두 손을 모은 채였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태문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판도 없고 책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백태문이 고개를 끄덕이면 땅값이 오른다. 실제로 신도시 부지를 사기 전, 후계자의 결혼 날짜를 잡기 전, 대형 합병을 결정하기 전에 이 방을 먼저 찾는 총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비서도 없이 혼자서였습니다. 윤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태린그룹 본가에서 보이던 그 위험 있는 안주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이 방에서만큼은 그녀도 그저 답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재단 일을 새로 벌이고 있는데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요? 백태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향로에 향을 하나 더 올리고 한참 동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끊어냈다고 믿은 뿌리가 다시 이 집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태문은 대답 대신 눈을 천천히 들어 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자리에 불청객이 끼어들 것입니다. 물수자가 들어간 이름을 조심하십시오. 윤정숙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재단 행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싸늘함은 27년 전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윤정숙은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그때도 이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고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백태무는 그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함께 키우면 결국 서로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한 명이 죽거나 가문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태무는 이미 태린그룹의 공장 부지 문제도 남편의 사업 위기도 아들의 결혼 날짜까지 모두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숙에게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백태무는 그날 더 섬뜩한 말도 덧붙였었습니다. 첫째는 가문을 지킬 그릇이지만 둘째는 밖으로 나가면 큰 소리로 세상을 울릴 아이입니다. 둘이 한 집에 있으면 서로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이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정숙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오늘 백태문의 말은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장갑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윤정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린문화재단 관장 오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관장 나야.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 명단 전부 나한테 넘겨요. 한 명도 빠짐없이. 특히 맨 마지막 이름까지. 오미나 관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정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수자가 들어간 이름. 그게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두근거림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정숙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한 번 그 느낌을 무기 삼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꼭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봄 태린그룹 본가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며느리 서은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잔치라도 열 기세였고 집안 어른들은 저마다 좋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재는 배가 불러오면서도 매일 아침 정성껏 태교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름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첫째는 도윤, 둘째는 시우였습니다. 두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배를 쓰다듬는 것이 그 시절 은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시우야. 엄마가 기다릴게. 건강하게 나와야 해.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를 품에 안을 날만을 기다리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녀는 혼자 한옥 별채를 찾아갔습니다. 백태문 앞에 앉아 한참을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자라면 서로를 죽인다는 말, 가문이 무너진다는 말. 윤정숙은 그날 이후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이 집 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당일 새벽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숨을 고르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보, 두 아이 다 건강하게 만나는 거죠?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차 바로 뒤를 또 다른 검은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태문에게서 받아온 작은 부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은재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는 남편과 윤정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윤정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복도 끝 외진 곳으로 데려가 나직하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병원장뿐만 아니라 그날 수술실에 들어갈 간호사 2명도 윤정숙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움직인 것은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여러 계좌를 거쳐 조용히 흘러들어간 돈이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은재는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 다 괜찮죠? 제발 둘 다 꺼내줘야 해요. 부탁드려요. 의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들어갔습니다. 은재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정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첫째 도윤이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남아 건강합니다. 수술실 안은 잠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둘째가 나왔습니다. 첫째보다 조금 작았지만 울음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분홍빛 얼굴로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둘째도 남아입니다. 건강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틈으로 윤정숙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둘째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두 주먹, 세상을 향해 터뜨리는 첫 울음. 윤정숙의 눈이 그 순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부적이 더 세게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을 향해 천천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고갯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아이의 출생 상태를 호흡 곤란 후 사망으로 처리하는 문서였습니다. 윤정숙은 그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게 해요. 깔끔하게. 수건에 쌓인 둘째 아이는 간호사의 품에 안긴 채 수술실 뒷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처음에는 크게 들리다가 조금씩 작아지다가 결국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태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죽는다. 가문이 무너진다. 나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뒤편에는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아이는 그 차에 실렸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입소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익명 위탁 남아 생년월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은재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였지만 입부터 열렸습니다. 아이들은요? 둘 다 괜찮아요? 시우는요? 의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은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는데 둘 다 살아 있었는데 말도 안 돼요. 아이 얼굴이라도 봐야 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때 시어머니 윤정숙이 은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은재야, 이미 보내줬다. 그만해. 더 힘들게 하지 마라. 은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라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둘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재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멍하니 허공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살아남은 도윤을 보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매년 두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는 날이면 케이크 초를 하나만 꽂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뒤로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재단 사업을 키우고 이름 있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덕망 있는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윤정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사라지던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조용한 밤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세월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엄마 없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서 두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같은 공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기 당일 아침 서울 시내 한 문화회관 건물 안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성악실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2명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명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거나 해외 음악 캠프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대기실 안은 저마다 이름 있는 음악 학원 가방을 들고 온 참가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한시우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가방 하나, 오래 입어색이 바랜 파란 남방, 그리고 밑창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구두. 시우의 차림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한눈에 달라 보였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시우 쪽을 흘끔거리며 작게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도 최종까지 올라왔어? 옷은 좀 빌려 입고 오지. 시우는 못 들은 척 악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저 말들이 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대기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시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조용히 발성을 풀었습니다. 아주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습니다. 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왔기 때문에 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시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버텨온 거 생각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오빠, 떨지 마. 오빠 목소리는 사람 마음을 살려. 시우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가스가 끊긴 반지하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보냈을 문자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더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중간 순서 참가자 한 명이 실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한 교수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안 참가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시우도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울먹이는 참가자가 대기실 구석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차례 걱정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뽑아 그 참가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많이 떨렸죠? 그래도 끝까지 했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참가자는 놀란 눈으로 시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컵을 받았습니다. 시우는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 한 명이 조용히 시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실기장 안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화재단 관장 오미나가 심사 진행을 점검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음악대학 교수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 특별심사위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오미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태린그룹 회장 서은재가 직접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문화행사에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직접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나는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2번째 참가자 실기가 끝날 무렵 실기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재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조용한 실기장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심사위원 교수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미나가 급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은재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스펙 말고 목소리를 봅시다. 그 한마디로 실기장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미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3번째, 4번째 참가자들이 차례로 노래했습니다. 실력은 모두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은재의 얼굴은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악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가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노래가 몸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참가자도 그녀의 펜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시우는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풀며 긴장을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내려다보니 테이프로 붙여놓은 밑창이 한쪽 끝에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방 안을 뒤졌지만 여분의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참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다행히 작은 테이프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우는 몸을 굽혀 밑창을 다시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소동 하나가 오늘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행 요원이 대기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실기자 한시우 씨, 준비해 주세요. 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보를 한 번 더 가슴에 안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악보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곡은 이미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끌면서도 반지하 방에서 혼자 연습하면서도 수백 번은 더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시우는 실기장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목소리는 사람 마음을 살려. 그 말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우가 실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서은재의 손에서 펜이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우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우의 눈매, 턱선, 걸음걸이. 그것은 은재가 매일 보아온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한도윤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교수 한 명이 은재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 상무님이 젊어져서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은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로. 시우가 실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서은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사위원석 끝자리에 앉은 그녀의 눈이 시우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닮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재는 그 느낌을 억누르며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지금은 심사를 봐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우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반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이 들릴까봐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서서 반주자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도입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실기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교를 앞세운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깊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 반지하의 추위, 은별의 기침소리, 집주인의 독촉, 그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꾸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심사위원 교수 한 명이 악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악보에 메모를 하며 점수를 매기던 교수였는데 어느 순간 펜을 내려놓고 시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교수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반주 소리와 시우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은재는 처음에는 얼굴 때문에 받은 충격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전혀 다른 이유로 몸이 굳어갔습니다. 시우가 고음을 향해 올라가는 순간 그의 오른손이 앞으로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손끝으로 닿으려는 것처럼 은재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손짓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였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낯설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은재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우는 고음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날 밤까지 야간 알바를 하고 온 탓에 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시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음의 중간쯤에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험 많은 교수라면 알아챌 수 있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기교로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더 실었습니다. 소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듣는 사람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리에는 아름다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은재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더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참는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은재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굳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은재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미나 관장도 심사위원석 쪽을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노래할 때 늘 그러하듯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이 마지막 소절이 끝났습니다. 피아노 반주의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바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은 싸늘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남아 있어서 쉽게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속으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실수가 너무 컸나 싶었습니다. 흔들렸던 고음 부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은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기장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나 관장이 순간 눈을 들어 은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실기심사에서 나올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서은재 회장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의 뜻을 헤아리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은재의 가슴을 깊고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보육원.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은재의 머릿속에서 27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사라지던 작은 아이. 점점 멀어지던 울음소리. 익명 위탁 남아. 은재는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심사는 계속 진행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은재는 실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벽으로 걸어가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56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이를 지금 방금 눈앞에서 본 것일지도 모르는 엄마였습니다. 은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준석이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오늘 마지막 실기자 한시우. 이 사람 출생 기록부터 보육원 기록, 병원 기록까지 전부 다 찾아봐. 하나도 빠짐없이. 잠깐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7년 전 내 출산 기록도 다시 꺼내.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재는 다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한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박준석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은재는 한동안 복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지시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은재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기사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지원서에 적혀있던 주소 하나만을 머릿속에 넣고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봄밤이었지만 밤 공기는 아직 서늘했습니다. 차 안 히터를 켰지만 몸의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은재는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젖은 골목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걸어 들어오지 않을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는 어두웠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반지하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문은 땅에서 아주 조금 올라온 위치에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은재는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실기장에서 보았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시우였습니다. 파란 남방을 입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은별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우는 손을 뻗어 은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듯 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약을 새 알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 한 컵과 함께 은별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재는 그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새벽 골목을 다녀온 손, 누군가의 밥을 데우고 약을 챙기는 손. 그런데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살같이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시우는 은별에게 약을 먹이고 나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내 무언가를 데웠습니다. 죽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릇에 담아 다시 은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별이 한 숟갈 떠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우는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식은 밥이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서서 먹었습니다. 앉을 틈도 없다는 듯 빠르게 넘겼습니다.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태린그룹 회장으로 살아온 27년 동안 아이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먹을 겨를도 없이 은재는 손을 들어 창문 유리에 살짝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안과 밖 사이에 유리 한 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27년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은별이 시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되면 이제 배달 그만해도 돼? 시우는 식은 밥을 씹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되면. 근데 안 돼도 괜찮아. 난 또 방법 찾으면 돼. 그 말이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은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돼도 괜찮다는 말, 또 방법을 찾겠다는 말.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은재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 틈으로 넣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돈을 밀어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27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다시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우가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은별에게 한마디 하고 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은재는 급히 몸을 일으켜 골목 안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나왔습니다. 자전거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 하늘이었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우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노래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가사도 없이 반주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골목 안으로 퍼졌습니다. 전봇대 뒤에 서 있던 은재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실기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심사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벽 골목에서 혼자 부르는 노래였는데 오히려 지금 이 소리가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재는 전봇대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구두 굽이 젖은 골목 바닥에 닿았습니다. 회장의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본 것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닦지도 못했습니다. 시우는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자전거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전거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재는 한참 뒤에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태린그룹 서은재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채 27년을 살아온,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 아이를 눈앞에서 본 것일지도 모르는 그런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재는 룸미러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박준석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몸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 말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박준석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재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서류에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서류 위에서 멈추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박준석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27년 전 출산이 이루어진 산부인과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간판도 오래전에 내려진 터였습니다. 당시 병원장은 폐업 직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끊겼고 현재 소재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기록을 관할 보건소에서 일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출산 기록 부분은 서류가 불완전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워지도록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병원장 대신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직원 명단을 수소문해 당시 신입 간호사로 근무했던 여성의 이름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박준석이 그 집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박준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것 자체가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박준석은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린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병원 일은 오래전 일이에요. 박준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오래전 일인 거. 근데 그날 수술실에 계셨던 거 맞으시죠? 그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날 태어난 둘째 아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27년 동안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말에 간호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습니다. 간호사는 박준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울음소리도 컸고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눈짓을 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를 수건에 싸서 뒷문으로 넘겼습니다. 받아가는 사람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준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병원도 얼마 안 있다 폐업했고 병원장은 해외로 나갔고 저는 그 일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복이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박준석은 그 자리에서 간호사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 쪽 사람인지 아셨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이 윤 여사 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윤 여사. 박준석은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이름이었지만 막상 확인이 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박준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가 옮겨졌다는 보육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출산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사이에 영아를 받은 보육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출산 당일과 같은 날짜에 익명 위탁 남아가 입소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일치했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에는 이름도 부모 정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 익명 위탁 남아. 그 아이가 훗날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이 한시우였습니다. 박준석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숙 명의와 연결된 재단 계좌에서 당시 병원장 개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짜였습니다. 돈이 움직인 날짜, 아이가 병원 뒷문을 나간 날짜, 보육원에 입소한 날짜. 세 가지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박준석은 자료를 한데 모아 파일을 정리하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27년이 이 종이 몇 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서은재가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은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보고도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은 파일을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둘째 아드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재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창가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겨우 창틀을 잡았습니다. 박준석은 멈추지 않고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간호사의 증언, 보육원 기록, 날짜가 일치하는 계좌 이체 내역까지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은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박준석은 파일 안에서 사진 2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육원 입소 당시 촬영된 아이 사진과 현재 한시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귀 뒤편에 난 작은 점이 두 사진 모두에서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혈액형도 일치했습니다. 은재는 두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시우야?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제야 은재가 무너졌습니다. 창틀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는데 보육원에서 이름도 없이 자랐습니다. 가스가 끊긴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끌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그 상처를 안고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준석에게 모든 자료를 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린가 본가였습니다. 차가 본가 앞에 멈추었을 때 이미 저녁이 깊어 있었습니다. 본가 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은재가 왔다고 알리자 윤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은재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이 흔들릴 만큼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윤정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험하게 던지는 거야? 은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시우, 제 둘째 아들 맞죠?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정부는 이미 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정숙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찻잔을 든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갔잖아. 은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병원장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날짜가 출산 당일과 같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도 있습니다. 날짜도 아이 생년월일도 전부 일치합니다. 윤정숙은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서 여유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증거가 된다고. 오래된 서류 몇 장 가지고. 은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묵직한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은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더 이상 모르는 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도윤이가 위험했을 수도 있어. 태린그룹도 흔들렸을 거야. 나는 가문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은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옳았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역술인의 말 한마디를 붙들고 27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문을 지킨 게 아닙니다. 어머님은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때 거실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본가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들어서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재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 누군가 아이를 빼돌려서 보육원에 보냈어.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고 이름은 한시우야. 도윤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테이블 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육원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간호사 증언. 읽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인 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겁니까?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제 동생을 저 때문에 버리신 겁니까? 저를 살리려고요? 윤정숙이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쌍둥이가 함께 있으면 서로를 죽인다고 했어. 가문이 무너진다고 했다고. 나는 그걸 막으려고. 도윤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를 살린 게 아닙니다. 제 인생까지 죄로 만드신 겁니다. 그 말이 거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손자에게서 외면을 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윤정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숙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재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은 태린가의 어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버린 사람입니다. 윤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백태문 선생님한테 다시 가볼 거야.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은재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역술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은재는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본가 앞 계단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은재는 아들 옆에 잠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동생이 맞습니까?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은 한참을 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은재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시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27년을 떨어져 자랐어도 같은 핏줄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런데 도윤아, 그 전에 엄마가 먼저 가야 해. 27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먼저 가서 아이 앞에 서야 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밤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집안에서 오래 숨겨왔던 것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도윤에게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태린과 본가를 나서는 차 안에서 은재는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27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차가 익숙한 골목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저번 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은재는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굽낮은 구두로 바꿔 신고 온 날이었습니다. 골목 바닥이 울퉁불퉁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은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무언가를 데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냄비가 끓는 소리였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은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그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첫마디로 열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아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재는 문 앞에서 혼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연습했습니다. 시우야, 나는 내 엄마야. 아니,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한시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니, 너무 딱딱했습니다. 어떤 말을 만들어도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재는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였습니다. 파란 남방 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굳었습니다. 실기장에서 봤던 태린그룹 회장이 자기 집 반지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우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재는 준비해온 말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시우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도윤과 너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시우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은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시우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더 짙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한테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은재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육원 사진과 병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우에게 내밀며 은재는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시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굳었습니다. 무슨 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부모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 분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믿으면 또 상처받는다는 마음이 뒤엉킨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하 집문 앞이었습니다. 골목 바닥은 차갑고 울퉁불퉁했습니다. 태린그룹 회장이 56년을 살아온 여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서 기척을 들은 은별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 장면을 보고 굳었습니다. 은재는 무릎을 꿇은 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태어나자마자 갔다고 들었어. 그래서 27년을 그렇게 믿었어. 정말 몰랐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손을 들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설명되지 않던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운동의 날 혼자 달리던 기억, 아플 때 이마를 짚어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체온을 재던 밤들, 보육원 선생님이 다른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순간들, 그 빈자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원래 혼자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은별이 조용히 시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오빠 확인해봐. 도망치지만 말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시우는 은별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골목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추운 봄밤 골목에서 코트 무릎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바닥이 차갑습니다. 은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은재는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우가 받았습니다. 안에 든 사진과 서류를 꺼내 천천히 보았습니다. 보육원 입소 당시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귀 뒤에 작은 점, 생년월일, 혈액형, 손이 사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은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원망해도 돼. 화가 나면 화내도 돼. 근데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은 외면하지 말아줘. 시우는 한참 사진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요. 은재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안시우. 처음부터 내 이름은 시우였어. 내 아버지랑 내가 함께 지은 이름이야.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놨어.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우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누군가 대충 붙여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불릴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불렀을 이름이었습니다. 시우는 은재가 내민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재도 억지로 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반지하 문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이 춥습니다. 셋이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가스가 끊겨 썰렁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앉았습니다. 안기지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하는 거리였지만 그래도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것과 끝난 것은 달랐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서 세 사람이 나눈 그날 밤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재도 더 이상 말을 밀어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이 끓여준 따뜻한 물 한 잔씩을 손에 쥐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재가 돌아가기 전에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재단 연주회가 있어. 내가 장학생 대표로 무대에 서줬으면 해.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해. 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준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겠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연주의 당일이었습니다. 태림문화재단 이름이 걸린 서울 시내 공연장 앞에는 이른 오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문화계 관계자들, 재단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객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편 분장실에서 시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입을 옷은 은재가 준비해준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은별이 오빠 그냥 받아. 오늘만큼은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어? 은별의 답이 바로 왔습니다. 오빠 오늘 멋있을 거야. 나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을게. 시우는 그 문자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객석에는 서은재와 한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늘 처음으로 무대 위에 시우를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연 프로그램지를 손에 쥔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프로그램지 모서리를 조용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박준석은 객석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쓰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구석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숙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27년 전에 내보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무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장학생 대표 공연을 알렸습니다. 시우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눈매, 같은 걸음걸이.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이. 도윤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우가 숨을 고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실기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실기 때의 노래가 버티는 사람의 노래였다면 오늘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원망도 없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시간 그대로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저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은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그 한마디를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은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행 요원이 당황해서 다가오려 했지만 박준석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은재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재는 마이크를 쥐고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린가가 오랫동안 숨겨온 일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27년 전 저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태린그룹 상무로 있는 한도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7년 동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둘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병원 뒷문을 통해 빼돌려졌고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이 무대에 선 한시우입니다. 공연장 안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 스크린에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박준석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습니다. 병원 기록, 보육원 입소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차례로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객석 뒷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그게 잘못이야? 그 목소리가 공연장 안에 울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임을 넘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줄로 걸어갔습니다. 윤정숙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도 시우도 할머니의 핑계가 아닙니다. 가문을 지키셨다고요? 저는 27년 동안 동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지키신 겁니까? 윤정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것은 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재가 무대 위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윤정숙 씨는 태린문화재단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명의로 관리하던 재단 지분과 운영권도 전부 회수합니다. 그리고 박준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 조작, 금전거래, 영아, 유기 및 은폐에 관한 고발장을 오늘 경찰에 제출합니다. 공연장 입구 쪽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얼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나가면서 딱 한 번 무대 위의 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끝내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에서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백태문 역시 재벌가 의사결정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그림자 역술인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공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재가 무대 위에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27년은 되돌릴 수 없어. 그 시간 동안 내가 혼자 버텨온 것도 내가 대신할 수 없어.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엄마로 살게 해줘. 시우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재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있었습니다. 앞줄에 은별이 있었습니다. 은별은 손수건을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우가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을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은재를 바라보고 도윤을 바라보고 은별을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연주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우는 은재에게 바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은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은별이랑 살던 반지하 정리할 시간이요.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일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태림문화재단은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예술 학생들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이름에는 한시우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우는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자신처럼 낡은 가방을 메고 온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혼자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버텨온 사람이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노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세상 어디에 깊이 숨겨도 진실은 반드시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돌아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7년이 지나도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가족은 핏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당신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우의 노래가 결국 세상에 닿았듯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시간이 빛이 되는 날이 옵니다.